지난 14일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2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실형이 선고가 되었고요. 이게 그 성남시의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쳤다. 부적절한 불법적인 위법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 때문이죠. 또 앞서 지난 31일에 손준성 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고발사주 의혹을 실제 보도했던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와 이 얘기 한번 나눠보면서 또 향후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25일 날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셨다 그러는데 네.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조사 받고 계신 겁니까? 이제 저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유령을 쫓는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대선 국면에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네. 그러니까 그 대장동 사업 있잖아요. 그때 그 시행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맨 처음에 하는 게 지주 작업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토지 매입을 지주 해야 작업. 되잖아요. 네. 그때 그 지주 작업에 들어간 돈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었다. 네. 그런데 그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래서 그때 부실 수사를 하지 않았으면 대장동 사업이 이렇게까지 흘러오지 않았을 거다. 이게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 제기거든요. 이 보도를 대선 국면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들만 한 게 아니고 경향신문도 하고 여러 한겨레 신문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그게 윤석열 낙선 목적의 대선 개입이 여론 조작이다. 그래서 무슨 허위 보도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다 사실 명예훼손 수사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방송 나갈 때마다 얘기하는데 그렇죠. 고발 사주 사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잘 아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 비판적인 언론인 정치인들을 고발해달라고 야당에 고발장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넘겨준 거잖아요. 예. 그걸 고발 사주인데 그때 대상이 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보도했던 뉴스타파나 그리고 검언유착 의혹 보도했던 MBC가 대상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판을 엎어버리려고 그러니까 프레임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게 고발 사주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네. 이 판을 엎어서 그 보도를 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수사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사건은 제2의 고발 사주다. 근데 제1의 고발 사주, 그 당시에 이제 2020년에 있었던 네. 손준성 검사 유죄 나왔던 그 고발 사주는 실행이 안 됐고 총선 이후에 청와대 의원이 이제 그건 이후에 실행이 됐는데 그렇죠. 이건 실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그래서 작년 9월에 수사가 들어가서 지금까지 2월이니까 5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네. 아무것도 지금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압수수색만 하고 언론사 압수수색만 하고 소환 조사만 했지 그렇죠. 아직까지 결과 나온 게 없어요. 왜냐? 유령을 쫓는 수사다. 김만배가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언론사에 이렇게 지시하고 부탁하고 청탁하고 해서 그 프레임대로 언론사가 보도를 했다.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유령을 쫓는 수사를 하다 보니 결과가 나올 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사건의 연원은 이 대장동에 있기 전에 남욱 변호사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지주 작업을 했던 그 상황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빌렸는데 그때 이걸 제대로 이제 갚지를 못했고 이게 부실하게 대출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수많은 정말로 당시에 돈을 이 부산저축은행에 맡겼던 수많은 서민들이 이제 눈물 흘리고 또 극단적 선택도 하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었죠. 그 당시에 수사를 이제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수사를 제대로 했었으면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그 남욱이 그 다음에 대장동 가서 그 일을 벌이지 않았을 것이고 이제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이었고 그거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합리적인 의심의 수준이었고 보도할 수 있는 당연히 얘기였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도하면서 그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바로 그때 대선에 나가려고 했던
대통령 입장에서는 날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니네 언론사들이 다 작당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명예훼손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치고 반격을 하고 이제 있으면서 또 압수수색까지 하고 근데 이게 지금 끝나지 않고 계속 수사만 하고 있고 압수수색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고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정할 게 있는데 아까 남욱 변호사가 받은 게 아니고 그보다 앞선 사업자 이관계 씨라고 있어요. 그러긴 네네. 한데 그 네. C7인가 시스타인가 네, 그 회사에 같이 있으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남욱 변호사가 또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남욱 변호사가 갚아야 될 돈이 사실 되게 많았는데 그걸 이제 넘겨받은 거예요. 남욱 변호사가 갚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갚았어야 되는데 그걸 또 갚지도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면서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박영수 특검이 그 사건을 잘 무마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또 조모 씨도 여기 관계가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벌어진 것은 이제 보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의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 게 니네 잘못이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유령을 줬는 수사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그래서 실체가 정확히 뭐냐. 실체는 부산저축은 부실 수사예요. 그렇죠. 실체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록을 아무리 봐도 네. 저는 여전히 검사가 그 당시에 수사 단서도 없었고 혐의도 없었고 그런데 뭘 덮었다는 거고 뭘 하냐. 그러니까 이게 덮었다라는 게 아니라 검사로서 검사의 눈이면 분명히 어떤 검사더라도 특수부 아니면 대검 중수부는 과거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정예수사 기관이잖아요. 저 중수부가 아니더라도 일반 검사 눈으로 보더라도 아 이거 그러니까 불당 대출이고 불법 대출이라고 할 만한 단서들이 있는데 네. 그걸 넘어갔다라는 거죠. 넘어갔으면 결국 부실 수사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의혹 제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검찰이 이렇게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되면 언론사들한테 입을 다 막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 뉴스버스가 타겟이 된 거는 아까 얘기했던 고발사주 보도. 고발사주가 최근 이제 유죄가 났는데 1월 30일에 유죄 선고가 났는데 그 사건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금 정권의 뭐 1인자, 2인자들의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앞으로 계속되는 사법 리스크고 이 보도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보복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작년 연말에 검사 2명이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네. 탄핵 의결이 됐죠. 근데 그 손준성 검사들 검사 포함해서. 네. 손준성 검사와 이정석 검사 그 탄핵 의결서를 보면 증거 목록 1번, 2번 이게 다 뉴스버스 기사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검찰의 어떤 검찰과 정권의 어떤 뜻이 맞은 보복적 차원의 수사다. 그래서 나온 게 없어도 그냥 압수수색하고 한다. 저는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드래곤님, 임기 후 제대로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간기둥소방님, 본질은 사라지고 이게 뭡니까? 예. 미라클방님, 뉴스버스의 의로움을 높이 존경하며 힘내시라고 격려 드립니다. 이진동 기자님, 화이팅입니다. 아래 강사님도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님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참네요. 자, 어쨌든 최초로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한 당사자로서 좀 전에 언급하셨습니다만 손준성 검사 1년 받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공수처에서 사실은 힘겹게 거기까지 결과를 끌어낸 것이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판결은 해줬어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이제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 사건의 그 핵심은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네. 공수처가 고발사주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거나 지목하지를 못했었는데 그렇죠. 이번 판결에서 지목을 했다는 점이에요. 판사님이. 예, 뭐라고 지목을 했냐면 손준성 검사 한 명이 아니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지목을 했어요. 수정관실에서. 네, 그래서 손준성 검사 그리고 그 밑에 손준성 검사 지시를 받은 수사정보 2담당관 그리고 뭐 임모 검사 등이 참여해서 검토하고 해서 작성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작성자가 손준성 검사 한 명이 아니라 이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조직에서 했는데 이 조직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속 라인이었다. 핵심 참모 조직으로 눈과 귀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조직의 특성이 다른 뭐 대검 간부들도 있지만 그 간부들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고 윤석열 검찰총장만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그렇죠. 직접 라인이니까. 네. 근데 손준성 검사 한 명이 했다고 그럴 때는 손준성 검사 한 명의 동기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조직이 움직였다는 거는 누구의 지시를 받는다? 총장의 지시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동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선거 개입이라는 거죠. 아.
총선을 앞두고 네. 그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우려 있는 행위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무죄가 났어요. 무죄가 네. 났지만 법원에서는 어떤 선거 개입 시도나 선거 개입 시도에 협조한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의 위법한 행위다라고 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했지만 그렇죠. 판결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한 것이다. 사실관계는 인정을 한 거라고 봐야죠. 다만 네. 이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영향을? 줄 정도로 객관적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다. 그 객관적인 상황이라는 게 실제 고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건데, 근데 이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에 가서 보면 논의가 된단 말이에요. 가기 전에 그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 씨와 김웅원 간의 그 그렇죠. 녹취록을 보면 공직선거법 급하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회적 흉기라는 뭐 그런 프레임을 잡아라 이런 얘기가 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선대에서 논의할까요? 그러니까 예, 뭐 이렇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오간 걸로 보면 충분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우려 있는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추상적 위헌범이거든요, 사실은. 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제 그 최광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선거 끝나고 기소가 되잖아요. 네. 되는데 그 전에 이 고발장에 나타나는 행위들이 그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가 돼요. 언론에 보도된다는 거는 검찰 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는 흘렸다. 네, 부분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전반적으로 그걸 총괄해서 그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행위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2심 가면 법리적인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공수처가 지금 거의 와해 지경에 지금 빠져 있고 네. 제대로 수사를 하거나 이 건을 이끌어 나가가지고 재판에 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이건 공수처에 그대로 맡기고 공수처에 맡겨두면 또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그 정권에 가까운 사람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징계 취소 소송하듯이 법무부가 그때 침대 축구하듯이 할 가능성도 배제할 있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2심 결과도 뒤집어지고. 반대로 뒤집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건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 사건 자체를 특검을 해야 된다. 아, 고발사주 특검을 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그대로 손준성 검사 부분 그냥 뭐 공수처부에서 여기 기소한 부분은 네. 소송 진행하고 대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받는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또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선거 전국이니까 뭐 정신이 없을 텐데 선거 끝나고 나서라도 네. 이거 총수 끝나고 나서 어떻게든지 해야 되고 그래서 이성윤 고검장 같은 네. 경우는 그런 얘기를 종합특검 얘기를 꺼내는데 저는 윤석열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의 V1, V2에 대한 네. 얘기잖아요. 그거야말로 특검 사안이거든요. 사실 그 김건희 여사 뭐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이나 뭐 명품백 받은 사건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범죄는 만약에 이게 고발사주에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여를 했다면 이건 정말 검찰의 그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려버리는 아예 그냥 근간이 흔들려버리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고발장 한 장이지만 이거는 기강을 기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렇죠. 거죠. 물론 헌법 질서 파괴 범죄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뭐 180석 가지고 있는 민주당 뭐했냐고 욕하는데 180석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요점은.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그 국회의원들도 다 개인적인 생각들이 조금 있고 또 야당이 뭐 민주당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연합해가지고 지금 그 한 방향으로 가는 거가 그 과정이 매우 어렵고 험난하고 중간에 방해 공작이 있으면 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이 게다가 그러면 그런 걸 다 극복하고 넘어가도 대통령이 거부권 한번 행사하면 모든 게 다 유야무야 없어지게 되는 이 상황을 극복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네. 것 같습니다. 지난 1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유했다 해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받았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뭐 이제 첫 유죄 판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에 앞서서
백현동 개발 사건으로 김인섭 김인섭 전 씨.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네. 여기도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검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이 판결에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죠. 네. 그래서 하우징 기술 하우징, 대표의 그 김인섭 씨하고 이 유착 관계가 확인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그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조례안 네. 조례안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네. 김만배 씨 얘기는 그 부분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아까 김인섭 씨 건보다는 조금 더 간접적인 거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쪽에는 좀 곤혹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관련성이 드러난 건 없었어요. 네. 없었지만 곤혹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한 방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좀 끌어내리겠다는 게 사실은 이 끝에 있는 목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해 보이는 외형이 지금 형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총선에서도 그걸 연결시켜가지고 계속해서 흠집을 내고 문제가 있다는 방식으로 오히려 물타기를 해버릴 수가 있겠네요.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 같은 경우 이걸 계속 자꾸 공격하고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 공격이라는 게 지금 총선 전국이니까 이 공격과 방어가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고 이 건을 계속 이 건과 조국 신당권을 계속 그렇죠. 언급하고 공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전쟁이 시작이 된 거라고 봐야죠. 야당에서는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건, 김건희 네. 특검법, 듀얼백 이걸 계속 이슈화를 삼는데 반해서 이쪽에 거기서 여당에서는 이걸 묵묵부답하면서 이 건을 계속 이제 이슈화 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힘센 분들이 이기겠죠. 권력을 잡으신 분들이. 권력을 잡은 분들이 뭐 이길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닙니까? 그렇죠. 정권 심판론이 더 작동을 더 크게 할 거다. 이렇게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진 사람한테 더 큰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인데 네. 그 논리가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인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선거를 치러봐야 알죠. 네. 자, 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명품 파우치. 예. 300만 원이 넘는. 야, 파우치 솔직히 우리 맨날 무료로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그맣게 물건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는. 그거를 연상케 하는 300만 원이 넘는다는 파우치백. 명품 파우치. 이거 괜찮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서울의 소리 지금 또 좀 곤란 지경에 빠졌다. 또 최재형 목사, 이 얘기를 이제 언급했던 최재형 목사는 또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 좀 나오는데요. 뭐 양쪽 다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다 고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그 근데 김영남 한 방향만 알고 있죠. 김영란법하고 뇌물수수 뭐 이런 걸로 지금 김건희 여사 쪽은 고발이 돼 있고 반면에 서울에 보도한 서울의 쪽은 뭐 몰카 공작이라 하고 또 이렇게 고발이 돼 있는데 저는 이거는 다 그 펜딩 상태로 갈 거라고 봐요. 총선 전까지는. 총선 전까지? 그냥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총선이 끝나면 이제 그 서울의 소리에 대해서 압수수색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선 전에 들어가면 여론이 이렇게 안 좋겠죠. 총선 민심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절대 안 움직일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도 시기를 조절하는군요. 아니 압수수색을 만약에 지금 듀얼백이나 명품백 여론에서 국민들 총선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반대로 지금 보도하는 언론을 압수수색한다고 그랬을 때는 그 민심이 그냥 정권 심판론 쪽 확 또 기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의 소리도 그렇게 할 텐데 뉴스버스는 서울의 소리보다 더 열악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저희 열어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히려 뺏어갈 게 없어요. 그래요? 네, 지난번에 휴대전화도 사실은 검찰에 제출했던 걸로 아는데 다 돌려받고 다 정리가 된 겁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제 그 수사 얘기인데 뭐 네. 휴대전화는 받았고, 네. 그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정보를 거의 많이 뺏어갔어요. 저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뺏어갔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겠죠. 사실은 그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예, 취재. 위법한 압수, 예. 그러니까 단순히 취재 문제가 아니라 그 영장에 이 사건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는 정보만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인들이 뭐 기간으로 특정한다든가 뭐 방응,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키워드 넣어서 좀 돌리거나. 그 카톡 방 전체를 그 중에 무슨 이제 관련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이 메시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들어 있으면 카톡방 전체를 압수수색에 간다거나 기간으로 본다거나 그러면 그 안에는 관련 없는 정보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대응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그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보도한 시점과 네. 고발 사주 보도한 시점이 맞물려 있어요, 시기적으로. 그럼 이걸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에서 그 시기에 이거를 가져가 버리면 고발 사주 취재한 내용들도 지금 다 쓸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검찰이 의혹을 받는 사건이 고발 사주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따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아, 법적으로 또 조치를 좀 취하실 예정이다. 네. 근데 믿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봤자 결국 검찰이 수사하는 건데. 아니 이제 법원에다가 뭐 준항고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원에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법원을 그리고 아직 믿으시는군요. 아니 이제 그거보다도 네. 또는 저희는 언론 매체이기 때문에 공론화 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아, 공론화 시킬 그렇죠. 수, 예. 근데 뭘 어떻게 공론화 시킬지는 그건 나중에 이제 두고 보시면 아실 네,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김건희 여사 리스크 얘기했던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 이후에 많은 풍파가 있었다. 하마터면 잠길 뻔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도대체 잠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 잠길 뻔했다고 할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 사람 아닌가요? 대선 국면에서 뭐 따로 밥도 먹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잠길 뻔한 게 무슨 뜻인지는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흘 앞두고 연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가장 큰 거는 금방 앞서서 다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명품백이고 디올백이고 뭐 파우치인지 뭐 이 논란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간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함부르크를 가는 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함부르크 영사관이나 덴마크 대사관이나 여기서 행사를 위해 가지고 네. 인원을 모집하는 공고들이 다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 성 마리안느 축제인가 네.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도 참석 예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전반적인 일정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는 일정이었던 걸로 이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독일 함부르크 일정은 그 귀족 사교 파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예. 1인당 4천만 원의 입장권. 그거는 확인은 잘 네. 4천만 원인지 8천만 원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 네. 근데 국빈 초청이니까 그냥 들어가지 않을까요? 근데 하여튼 그 축제가 참석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일정 등으로 볼 때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는 일정으로 짜여져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네.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동행을 한다 그래도 문제고 또 동행 안 하고 혼자 가도 문제고 네. 이게 계속 구설에 오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문제를 구설에 오른다는 거는 총선 민심에 악영향을 악영향을 끼치겠죠. 주는 거고 그래서 아예 그냥 4일 전에 그냥 드랍을 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로이터 통신도 네.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로이터 통신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 명품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디올백 문제로 디올백 문제가 연기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런 분석인 거죠. 그러니까 그와 연관해가지고 또 순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또 노출되기 시작하면 영향을 안 좋게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감안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그 미리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4일 전에 이렇게 드랍하고 그러니까. 연기하고 한다는 거는 상당히 그 외교적 결례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이제 독일하고 덴마크 쪽에 네. 여론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무관심하다는데요. 무관심하다고요? 네. 로이터 통신 한 군데에서만 지금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그냥 순방 안 한다고 했는데도 그냥 조용하대요. 조용하대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또? 이상하네요. 거의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몰랐다라는 그런 얘기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안 가도 되는 순방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은 오히려 들어요. 역으로 네, 생각하면.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김 여사가 끊임없이 어쨌든 얘기가 되고 있고 순방 갈 때마다 사실은 문제가 조금
크고 작은 또 대내외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다 대통령 부인이 지금 꼭 순방에 같이 가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꼭 연결이 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건 아닌데 이번 같은 경우 만약 혼자 가더라도 네. 김건희 여사가 구설에 또 오르잖아. 그 이런 문제 때문에 또 혼자 간다 그래서 혼자 가더라도. 네, 그래서 이 디올백 문제가 계속해서 구설에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아예 그냥 전체를 연기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근데 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면 매우 답답하고 솔직히 짜증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서 그럴 거고요. 네. 네. 게다가 그게 KBS 대담을 통해서 뭔가 해소될 줄 알고 그냥 연기 안 시키고 쭉 일정을 놔뒀는데 지금 보니까 설 지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게 좋은 방향으로 이 여론이 돌아서지 않고 해결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더 이상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냥 관둔다. 이제 이런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지금 추측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대통령 대담에서 KBS 대담에서 나와서 대통령이 뭐 변명이든 해명이든 뭐든 간에 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예 그런 언급 자체를 안 피해버렸잖아요. 네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비겁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 비겁해 보이는 게 낫죠.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통령 부인이 계속해서 네. 두문불치를 지금 2달 정도 하고 있는데 할까요? 총선 때까지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로 아까 한동훈 위원장 같은 그 반대 이재명 대표권이라든가 뭐 네. 조국 신당권이라든가 이걸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가장 이제 이슈화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보다도 이 문제가 네. 총선 이후에 패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당이 승리를 하더라도 네. 그 힘은 누구한테 간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겨낸 한동훈에게 간다? 가는 거죠. 레임덕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지금 미래 권력한테 갈 거 아닙니까? 쏠릴 거 그러겠죠. 아닙니까? 네. 근데 만약에 졌으면 패배의 책임 누구한테 가냐? 김건희 리스크에 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레임덕이 더 심하게 온다. 그러니까 징태양난이네요. 네, 이런 저는 좀. 이기나 지나 레임덕에 빠지는데 질 경우에는 더 어마어마한 레임덕이고 뭐 이기는 경우에는 이제 미래 권력한테 다 쏠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총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선전하거나 뭐 완승은 아니더라도 선전할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잘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비대위는 이제 해체하고 대신 전당대회가 열리겠죠. 네. 그러면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인기가 엄청나게 좋다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정말 선출이 된다거나 해버리면 그건 진짜 이제 지금 비대위원장은 어느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뜻이 반영돼서 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전당대회 가서 그렇게 선출된다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이 된다 그러면 그런 이제 대통령의 뜻과 관련 없이 거의 독자적인 힘을 독자적으로 가지는 힘을 거죠?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대통령의 힘은 점점 사그라들고 영향력은 축소될 것이고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위원장은 점점 힘을 얻게 된다.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 바라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바라지 않겠죠. 왜요? 왜냐하면 2년밖에 안 됐고 앞으로도 3년이 남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